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 사실 이제 개장한 직후에 3,221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연고점 경신이라는 그런 속보성 자막이 나왔는데 그런 자막이 무색하게 오늘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1.2% 하락하면서 3,16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졌네요. 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네. 아침에는 괜찮았었는데 네. 끝나면서 굉장히 밀리면서 끝나는데 카피해서 붙인 것 같이 우리나라도 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부분에 많이 밀리네요. 뭔가 장중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나머지 이제 유망하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 원자력 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지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네. 주도주가 좀 힘이 약해지나? 뭐 이런 약간의 불안감이 좀 조성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또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했잖아요. 약간 지금 국내 증시와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불안. 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유 주원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코스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 시작해서 뭔가 정책의 효과로 이제 올라온 게 이제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새 정부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물론 이제 기업 쪽에 봐서는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새 정부 이전에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이번에 시스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그 저평가됐던 부분을 좀 만회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간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줘야만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새 정부가 정책을 펼쳤던 거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제 뭔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또 정책 기대감으로 좀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펀더멘털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좀 뒷받침돼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또 리딩 섹터가 없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리딩 섹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7, 80년대 중화공업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IT 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말로만 따지면 균형 성장이 제일 좋죠. 모든 산업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경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장한 국가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예를 들어 1960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60달러였는데 네. 당시 한국이 이제 158달러거든요. 우리보다 높았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3만 달러대. 예. 네네. 근데 지금 필리핀 국민소득은 3,700달러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 60년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리딩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을 잘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원,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 산업이 끌고 그러면 그걸 끌어가면은 뒤에 따라오는 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불균형 성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필리핀은 그때 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섹터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 경제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리딩 섹터는 뭔가?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는데 지금 이제 부상하는 건 AI죠. 예, AI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고는 보는데 과거에도 좀 그런 예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섹터가 확 튀어나오면서 이게 우리 주력 신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그게 확 와장창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조건, 지금의 상황을 보면
AI가 우리나라 리딩 섹터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AI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가 있던지 인프라가 있던지 사람이 있던지 뭐 소스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AI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딩을 할 만한 그 소스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장 첫 삽을 뜬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인 것 같아요, 인프라.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AI 쪽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인재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AI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벌써 10개 넘게 AI 관련된 그런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었어요. 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 뭐 학과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커리큘럼은 학생들은 호응이 좋겠지만 정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AI 인재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학교만 해도 벌써 4년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키워서 언제 우리가 AI 인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IT가 우리 주력일 때도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 IT가 많이 확산이 되고 그게 뭐랄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 우리 한국 경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분명히 틈새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도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는 나라는 특히 랭귀지, 한국어로 돼 있는 걸 만들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보니까 뭐 LG, KT 이런 데도 다 한국어 LLM 만든다고, GPT 같은 거 만든다고 그러면서 뭐 해외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도 솔직히 네이버 같은 거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이런 식의 AI 특화가 했을 때 이제 실장님 보시기에는 뭔가 좀 이제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IT 산업이 주력일 때 IT 자체가 우리가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IT 산업을 구축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고, 그 나온 기술이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 후자에 가까웠던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인재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도대체 AI 그 산업의 핵심엔 접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예.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일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계속 일할 사람이 줄잖아요. 네. 근데 AI 특성은 사람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칭만 잘 되면 이게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걸 많이 커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AI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은 게 사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만큼은 AI 인프라 말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2차 추경 여기다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까지 이제 푼 상황인데 어때요?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1차 추경하기 직전에 네. 아마 경제 성장률 올해 거를 0.7%로 네. 전망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1, 2차 총합 한 3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0.2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30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년 GDP가 작년 기준으로 2,557조 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1%가 넘어가죠. 예. 이 말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 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0.2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 30조를 썼을 때 대략적인 거지만 그중에 10조는 수입 유발 효과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뭘 해외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그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이제 물가 상승률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목으로 경제가 규모가 커지는 거와 우리 경제 성장률은 명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뺀 나머지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경제 수요, 뭐 투자가 안 좋든 수출이 안 좋든 소비가 안 좋든 정부가 돈을 풀 때 민간의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정부가 돈을 안 풀었으면 민간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할 텐데 그런 구축 효과 뭐 이런 좀 성장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연구원의 관점 한 0.3 정도는 올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0.7이니까 1.0까지는 올라가는데 뒤쪽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진짜 엉망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성장률 조정 안 할 겁니다. 예, 그거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게 그대로 상쇄되는 그런 모습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업 경기들이 계속 이제 뭐 나쁘다 그러잖아요. 네. 뭐 미분양 계속 있고 뭐 서울시에서도 계속 뭐 계약 철회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의외로 건설사들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2분기부터 이제 실적들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익도 좀 늘고, 근데 항상 우리가 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때 1년 전 2분기, 그러니까 2024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근데 작년 2분기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그 최근에 건설사들 실적이 엄청 작년까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너무 올랐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철근이나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분양은 영업 실적이나 이런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악성 재고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에는 큰 상관은 없어서 물론 미분양은 지금 뭐 여전히 PF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해소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일단 뭐 그냥 분기 실적 얘기할 때는 미분양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났을 때 이미 충당금 뭐 이런 걸로 다 싸서 이미 벌써 악재로서 실적 작년에 막 반영 다 돼버린 상태라서 지금은 실적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경제에서는 가장 큰 변수는 일단 8월 1일 그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좀 가장 큰 변수일 물론입니다.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일단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실제로 보편관세 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을 이제 감세 그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펴나갈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네. 그죠? 관세가 만약에 높으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량이 줄게 되고요. 네.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감세안, 그러니까 세금 부자 감세라고 네.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정 수지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거고 이게 GDP 대비 100%를 넘었던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몇 년 안에 지금 지금 한 94% 정도 와 있는데 네.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가 100%가 넘는다고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고 그냥 부채만 높으면 사실 그 자기 임기 4년 뭐 끝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걸로 관세 수입으로 그거는 다 충당을 못할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관세 얘기했을 때 초반에 관세 얘기 나올 때는 환율로 관세를 메꿀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약세가 된다. 뭐 관세에 그러니까 따라서 약달러로. 약달러로 네. 해서 앞뒤를 맞춰서 위주를 그러니까 정책을 조율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갑자기 달러가 또 강세로 전환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1,400원 넘어간다는 소리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는데 원래 초기에 생각했던 대로면은 이제 1,350원, 1,300원대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는 하도 변동성이 요새 심해서 그러니까 달러가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트럼프의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면 안 되죠.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가 되니까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딴 거 볼 필요 예, 없이 S&P 예. 500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참 이상하죠. 만약에 아니에요.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막 관세를 막 뭐 수입 관세를 올린다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아마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참 불가사의한 그런 경제인데 트럼프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미국 경제는 끄떡없다는 게 그게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경험상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예. 상봉오리가 뾰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네.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여지껏 사실 그렇다 할 조정이 없었다라는 시각이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결국에 미증시도 언젠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예. 이제 조합어라 그러죠. 예를 들어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 네. 예. 트럼프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트럼프 리세션. 플러스 리세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미국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미국 경제를 꼬꾸라뜨린다라는 네. 이제 용어를 만든 언론사들 보면은 뭐 CNN이라든가 이런 반트럼프의 선봉에 있는 그렇죠. 언론사들이에요. 사실 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고 지금 IB들의 전망치 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 성장을 분기 단위로 보면 상당히 좀 내려가는 걸로. 그렇다고 뭐 1%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분명히 미국 경제는 지금 내려갈 타이밍인 건 분명한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 트럼프 예찬론들이 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착륙으로 가느냐 아, 아니면 경착륙이냐 네. 요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경착륙은 아닌 것 같아요. 연착륙 정도. 벌써 분위기가 잡혀야 되거든요. 예, 경착륙으로 예. 가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정부가 뭐 시장을 개입해서 왜곡을 할 때 좀 시차를 두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한번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뭐 기업 회계 부정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모기지 사태,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의 시장이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급격하게 나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지 미국 금융시장의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가계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인플레는 올랐는데 뭐 임금 상승률도 높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뭐 관세 인상이 수입 물가도 올리고 소비자 물가도 올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죽어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게 내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채 부분 같은 경우도 SBB 사태 때 저희가 봤듯이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SBB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뭔가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발발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깔끔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구나. 네. 그 다음서부터는 무시하는 것 같은. 지금 5%대로 이미 올라왔는데도 시장은 30년 만기 국제 네, 수익률. 30년 네.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갔는데도 아무 또 쳐다보지 않고 주가는 그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그 파트를 보면 약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저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게 위기는 항상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오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계속 그 금융위기나 사실 이런 때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작은 게 해결되고 괜찮네 뭐 미국 주택 시장 막 올라가고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린 건데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계속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 거래가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지금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려면 왔다 갔다 거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오해를 하셔서 그럼 지금 당장 팔으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예. 다만 조심조심들 하셔라. 이미 큰 조정이 없었다는 게 예. 그게 이제 가장 좀 두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연준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만약에
뭔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약간 더 둔화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이건 시장에서 기다렸던 또 카드이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증시 조정은 더 한 발 더 시기는 더 늦어지고 오히려 시장의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트럼프 멱살을 잡았던 그런 자세를 버리고 네.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얘기한 대로 얼마를 내리라 3%포인트를 내리라 그랬던가요? 예. 네. 그렇게 내려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유동성 강세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근데 지금 파월의 계속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파월에 대해서 뭐 바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 해임하겠다. 파월이 움직일까요? 물론 이제 연준 내 FOMC는 12명입니다. 네. 파월은 그중에 한 명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나머지 11명이 금리를 내리자 그러면 파월 내리긴 해야 되겠지만 지표가 조금 꺾이면 명분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11명의 그 FOMC 위원들의 말과 파월 의장의 말은 무게가 전혀 틀립니다. 예. 그리고 파월이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트럼프가 먼저 파월 의장 내년 5월에 임기 끝나는데 임기 보장해주겠다 이런 말 네. 하기 전에는 파월이 절대 파월 개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9월 달 이제 그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좀 높게 보고 있는데 7월은 아니고 예. 예. 저는 까딱하면 9월도 안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대 2.7인가요? 예, 6월 달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좀 근원적인 소비자 물가는 그거보다 좀 덜 올랐는데 근데 명분은 충분합니다. 예. 연준의 목표는 2.0인데 그거보다 한참 높잖아요. 예.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9월에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 자체 내에서는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S&P 500은 계속 올라가는 걸 그렇죠. 봐서는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은 금리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미증시는 이제 경기는 그렇다 치고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예. 뭐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닌데 이게 기술주 중심, 네.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기술주라는 게 특히 나스닥 쪽에 이제 그 회사들 들어가면은 번지르르 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큰 수익은 못 내고 있거든요. 그 수익 대비 어떤 그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라는 거는 지금의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기대 심리, 이거는 유망하다, 미래.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업 이름이나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유효하다면 계속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언젠가는 한 번은 좀 정리가 되고 옥석을 가리고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기업들만 올라가지 않을까? 소수의 기업들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한 게 지난주에도 또 그랬고 파월 의장 해임설이 나왔다가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이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법원에다가 그 파월 의장을 실제로 고소를 해버리는 사태가 돼서 법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또 다시 파월 해임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파월이 해임이 됐다면 만약에 이게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실제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 부분, 달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막 금리 폭등하고 뭐 달러 약세되고 막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파월은 지금 만약에 이제 법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하더라도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러려면 내년 5월 임기까지는 아마 판결이 안 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파월은 결국 내년 5월에는 이제 끝나니까 뭐 파월이 해임 여부가 정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파월 이슈로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경험상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핑계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뭐 트럼프가 어제 오늘 지금 파월을 두들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뭐 시세 차익이 좀 낮다 그러면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전까지는 시장이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상향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주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그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트럼프 생각대로 되는 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러시아 그쪽 전쟁 휴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 경험상 네. 저도 짧게 옛날에 아주 젊을 때 증권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침체를 보일 때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유효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책의 약발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에서는 유효하지만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런 정책들이 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다고 한들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될까?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일부러 세게 나갔다가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와해된 상황, 와해라는 표현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관세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관세율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보다는 8월 1일 날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끝난다라는 건 그냥 그때 모든 국가들에서 관세율이 딱 고정이 되는. 높던 낮던. 예, 그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월 1일 날 끝나는 것보다 협상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질질 끌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러면은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어떤 좋고 나쁜 정책 자체가 아니고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계속 불확실성이 되고 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8월에 안 끝났어요. 네. 또 질질 끌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건 금융시장은 정말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이런 부분을 제일 싫어한다고 보시면 그때는 됩니다. 이제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가 되진 않죠. 그래요? 예. 갑자기 브라질도 지금 50% 때려버렸잖아요. 예. 트럼프는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8월 1일 관세 협상이 만약에 종결 안 된다면 그건 금융시장에 계속 혼란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이 계속 이렇게 핫한 가운데 계속 이제 가상자산 3법 얘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들까지 이제 막 계속 상승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드는 생각, 이게 주식이 거의 고점 근처니까 일단 돈을 좀 빼서 이제 코인 쪽으로 좀 옮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알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의회에서 통과한 법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말씀하신 나머지 알트코인까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은 저도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 주식시장에 순환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철강주가 올라갔다가 한 2, 3일 지나고 철강주 빠지고 그다음에 건설주가 올라가고 또 금융주가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시장의 수요라는 게 알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를 보면 그게 끝물이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모든 금융시장이 한번 또 되게 당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알트코인은 올라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연금 개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가 첫 번째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열심히 모으신 분들은 연금액이 꽤 되는데 두 번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 자산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좀 개선하고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제도들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개편안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시행 중이거든요. 네. 이거를 퇴직금 제도는 이제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개편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월만 일을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개편안이 되겠고요. 가장 또 큰 것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하고 IRP하고 다른 건가요? 네, 퇴직연금 내에 DB형과 DC형과 IRP라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DB와 DC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DB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것이고 DC는 본인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재직 중에 DB와 DC로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그 재직 중에 운영했던 퇴직금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계좌가 바로 IRP 계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 계좌로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재직 중엔 필요가 없고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또 연금으로 받는 그런 계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를 퇴직 후에 만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재직 중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금저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연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불입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서 같이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는 이런 계좌가 IRP 계좌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뭘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지금 DC 뭐 다 있는데 네. IRP까지 다 있는데 뭐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퇴직연금 자체가 불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뭐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 봤을 때 대부분 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서 한 2%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낮은 것 자체가 뭔가 전담 기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네. 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 퇴직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근로자, 네. 사용자,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근로자 본인들이 본인의 퇴직금을 늘려가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일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직접 뭐 재직 중에 퇴직금을 운용하기도 그렇고 또 괜히 잘못해서 일정한 펀드를 운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규모는 거의 430조 육박하는데 이 중에 거의 90% 가까운 금액들이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에게 맡겨두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네. 이거를 차라리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예.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7%,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기금운용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규모의 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 2층 연금이라고 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공단을 설립해서 네. 종합적으로 모아서 기금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대부분의 돈이 DB, 아까 얘기한 DB에 들어가 있다는 DB가 퇴직금이라고 그러셨고 고정금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이 지금 DB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DB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주식으로 바꿔서 DC나 이런 걸로 하고 DC를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자문력을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DB형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근속한 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따라서 퇴직금이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죠. 그런데 이걸 DC로 옮기는 순간 사실 사용자에게는 매달 이제 퇴직금을 정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더 네.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이미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거를 운용하지 않으면 예. 퇴직금 받은 원금밖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금화해서 이런 부분을 퇴직연금공단에서 운용을 함으로써 개인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강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의도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산인데. 근데 뭔가 제2의 국민연금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의 뭐 좀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적인 또 네. 개념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가 공공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국가가 운영했는데 기금으로 운영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공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퇴직 근로자들이 그런 것들을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도 한번 네. 고민해봐야 되겠죠. 요즘 은행에서 이렇게 메일 들어올 때 보면 자꾸 당신은 디폴트 옵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세요. 그런데 눌러보면은 네. 뭔지 잘 모르겠고 디폴트 네. 옵션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디폴트 옵션은 지금 워낙에 그 안정적인 자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투자 자산으로 옮겨주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사전 지정 운용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신이 원리금 보장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1년, 2년 뒤에 만기가 되었을 때도 또 추가적인 운용 지시가 없을 때 다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1년, 2년 전에 선택해 놓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운용 방식으로 운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디폴트 옵션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그래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원리금 보장형, 다음 바꿀 때도 원리금, 그 다음도 원리금 보장형 이렇게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좀 무색해졌죠.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 복잡해요. 그리고 왠지 느낌에 주가 부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뭐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상담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기금이 430조 가까이 쌓여 있지만 이 중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전부 다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네. 40대, 50대 이상. 왜냐하면 20, 30대는 퇴직금이 거의 쌓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40대도 고령층에 속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층에 속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50대이신 분들이 퇴직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할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당장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은퇴자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갑자기 뭐 국가가 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식형 펀드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디폴트 옵션 제도는 크게 정착을 하고 있지 못한 단계고 그래서 그냥 아예 이참에 그냥 퇴직연금 기금 운용 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좀 운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민간 금융회사, 민간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운용에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를 갖춰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갑자기 국가가 싹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에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할 것이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 DC를 운영해주는 뭐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부가 하라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회사가 정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형 제도입니다. 계약형 제도는 그 기업이 민간 금융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얘기하는 증권사라든가 은행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그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상품을 가져오고 이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구조죠. 네. 하지만 이제 기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이 이제 어떤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하고 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네. 그러니까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지금 도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미국이나 호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 나라들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아, 이게 이제 뭐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선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약형으로 개인이 선택하고 기업이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기금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서 그 공단 설립하는 거랑 그게 이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기금형으로 운영하겠다. 아.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 설립하게 되면 또 공단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또 한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세금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운영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음. 그럼 운영 비용을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개인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다면 뭐 전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그냥 제도 변경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개혁이라는 단어까지는 쓰기에는 지금 듣다 보니까 좀 그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데 느낌이 좀 민간 드네요. 금융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큰 이슈입니다. 그러네요. 네, 수십 년간 쌓아왔던 본인들의 그 퇴직연금 관리 인프라를 한 번에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운용했던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물론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용 수익률을 못했냐? 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지 이걸 금융회사들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또 이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수익을 잘 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기관이 뭐 금융회사 추천한 대로 네. 뭐 TDF라든가 예. 일정한 ETF라든 걸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네.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공단이나 기금형으로 운영하면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아무래도 없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이 기금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모든 퇴직자 근로자들을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네. 선택하게 넣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연금 개혁 추진하면서 이제 일시금 수령 폐지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게 이것도 폐지 왜 이런 나라가 거는 또.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퇴직금인데 네. 내가 유시금 받고 연금 받고 내 그렇죠. 맘이지 왜 국가가 이거를 뭐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런 얘기를 내 하시면 재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좀 그 전달에 왜곡된 전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그 퇴직연금 개편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 네. 퇴직금은 과거에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에 퇴직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퇴직금을 쌓아서 퇴직하는 날 일시불로 받아가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였고 예. 자꾸 일시금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못하니까 이걸 연금으로 받자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2005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아직도 퇴직금 제도가 살아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금 받는 것이고 네.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으로 받던 일시금으로 받던 내가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이제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회사의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일어나게 되면 나는 다시는 일시금 못 받는 거야? 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 예.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퇴직연금으로 일어나된다 하더라도 예. 퇴직연금 IRP 말씀하신 대로 네.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일시금 받으시면 지금 정해져 있는 퇴직소득세를 다 내. 아. 세금을 다 내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세금을 좀 깎아줄게. 이런 유인책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퇴직소득세가 실제로는 근속 기간과 퇴직금 금액에 따라서 약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20년 근속을 해서 퇴직금이 1억 원이다.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속해서 퇴직금 1억 원이면 만약에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20, 30% 이상의 높은 소득세율을 내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만 퇴직소득으로 가져오게 되면 퇴직소득 공제라든가 연분연승 여러 가지 또 할인 요소에 의해서 실제 1.1%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1억을 일시불로 빼면 1.1%에 110만 원 세금 내고 네. 9,890만 원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야 될 세금의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제 연금으로
받으라라는 유인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시금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일시금 받으시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시면 일시금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해서 그 세제 혜택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시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받아 나오시는데 실제로는 다 까먹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연금 수령 비율이 IRP로 받아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한 13%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지금 현재 30% 40% 되어 있는 퇴직소득세 할인, 연금으로 받을 때 할인율을 이번에 좀 발표 나온 게 보니까 20년 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으로 길게 나눠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게. 이런 이제 유인책을 지금 개편안에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디폴트 옵션, 뭐 DB, DC 이런 모든 게 결국은 그냥 고정 자산에다 넣어놓고 묶여져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다시 끌어내서 결국 주식을 투자를 하던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좀 끌어내겠다 이런 걸로 조금 보이네요, 저는. 일단 그 말씀도 맞고요. 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선 한 번에 빼서 소진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에 있는 자산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으로 천천히 빠져나가면 그 기간 동안 또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도 완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참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자율형으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근데 예.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30인 예.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푸른 씨앗. 네, 중소기업,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부 다 이렇게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막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로 한 20% 가까이 났습니다. 누적. 누적으로.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한 6%, 7%씩은 낮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금형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 사실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여러 가지 뭐 감안하면 네. 뭐 그것도 예- 떨어지겠죠. 예금보다 낫다. 뭐 이런. 네, 그 개인 거죠, 운영에서 그냥. 2%인데 기금으로 운영해서 5%라면 또 기금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주식시장 저희는 네. 방송이니까 네. 보면 주식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은 안 하고 잘 올랐잖아요. 한 네. 10년 그렇죠. 이상. 네. 그러면은 그냥 6, 7이면은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잖아요. 운용을 느낌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금요의 기금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도 국민연금 전체 뭐 2,000조, 3,000조를 다 주식에 몰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때마침 어제부터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가 네.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퇴직연금이 네. 기존에는 이제 한 개 금융회사에 갖고 있었다가 예. 내가 A라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B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B라는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했더니 실물 이전이 작년까지 안 됐거든요. 예. 이때는 이 A라는 퇴직연금에 있는 계좌를 전부 매도를 해서 거기 뭐 펀드도 팔고 ETF도 팔고 다 팔아서 현금을 이전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아.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물 이전 제도가 작년 10월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동일한 상품이 있다면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실제로 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전하려고 보니까 저 회사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계좌를 개설해봐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회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전에 계좌 개설하기 전부터 저 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고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를 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실물 이전 조회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수수료 차이인가요? 아니면? 네, 보통 수수료가 좀 적거나 예. 뭐 조금 더 운용을 잘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큰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품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옮기는 것 자체가 수수료가 조금 절약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용 상태에 있어서 큰 실익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운용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네. 차라리 본인이 투자에 대한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금융회사든 거기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네. A에서 B로 옮기면 뭐 운용 수익률도 잘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옮기는 게 은행 증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증권에서 증권만이 아니라. 그럼요. 가장 많이 옮기는 경우가 사실 이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기거나 뭐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좀 더 해보겠다고 증권사로 옮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옮긴다 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할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다 고민해 보셔야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후속 대책으로는 무엇이 나올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나온 대출 규제 이후에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고 안정화가 됐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청약했던 분들은 막 포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분양된 것들은 또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청약 가입자들도 막 줄어들고 있나요? 네, 그런 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6.27 대책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네. 한 서너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이나 이제 용산, 우리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좀 다행이죠. 효과가 나타난 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도 이제 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아닌데 상승폭이 거의 이제 많이 둔화되었다. 이런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좀 나타났다는 점은 저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뭐 청약 포기자가 나왔다. 또 계약을 포기하고 이런 현상도 일부 목격이 됩니다. 우선 이제 청약 포기자가 좀 늘었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6.27 대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청약의 경쟁률이 좀 어렵고 또 청약해도 앞으로 대출 규제가 되니까 이를 미리 포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통계를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2,638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5년 미만의 포기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5년 가입자가 되어야 이게 만점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당첨되기도 좀 어렵고 또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 대신 10년 이상 가입자, 장기 가입자라고 하죠. 이런 숫자는 오히려 늘어요. 그러니까 장기 가입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당첨 가능성도 높으니까 앞으로 상기 신도시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물량이 꽤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증가세는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020년 이후에 그 굉장히 분양가가 이제 공사비 급등, 금리 급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9.97% 전년 대비 올라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담대의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도 강화됐거든요. 이 네.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거래량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은 우리나라만 있다는 독특한 전세 가격, 이제 전월세 보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은 그 가격에 앞서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거래 감소가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점은 그 공급 부족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감소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부족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내리질 않아서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청약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할 때 이제 전세 대출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냥 갭 투자처럼 해서 전세 끼고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샀는데 실제로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해지하는 수밖에 없어져서 강제로 해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살려고 보니까 대출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6억 원 이상이 안 되니까 자기 자금이 이제 평균 가격으로 보면 8억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8억을 가지기가 무주택자가 쉽지 않죠. 뭐 금수저가 아니거나 예. 뭐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 사는 사람들의 보통 30, 40대가 많아요. 네. 이분들이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초자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 버려 가지고 정책 자금마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정책의 앞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30, 40대 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은 부족하지만 네. 앞으로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는 대개 다 정책 자금을 통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좀 장려하거나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여기까지 묶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월세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강남이나 고액 이런 아파트의 거래도 줄고 가격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히려 외곽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전세 대출까지 막히니까 월세로 전환이 되어서 이 월세가 좀 더 오르는, 이건 결국은 무주택 서민의 특히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서 그렇죠. 이로 인한 피해를 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제도가 좀 악영향이랄까 불리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뭐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과연 그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전이 될 것인지 여부인데, 사실은 보통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에서 뭔가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거는 그냥 다른 수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6.27 대책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얘기는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나 이런 쪽의 수요는 확실히 좀 줄어들 거다. 네. 갭 투자도 예. 좀 줄어들 거다. 또 투기 수요 대신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좀 전환될 거다. 또 풍선 효과 얘기 저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가지인데, 지방에 최근 들어서 신고가가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상급지, 교육이나 교통이나 아주 좋은 위주로 나타나요. 아, 지방 내에서도? 네, 지방 내에서도 이제 그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요. 그 양극화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이 이제 살아날 거다. 저도 이전 시간에 그런 예측은 했었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서울도 보면 노도강 이런 지역으로 좀 확산세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낮은 순으로 그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확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대책으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해당이 안 되고 6억도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살까 말까 했던 분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좀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도 있고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다음으로 과거의 그 상승 패턴을 보면 강남과 마용성이 오르지만 이게 경기 남부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인천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기 북부도 좀 상승 움직임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지방 중에서도 이제 대도시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또 저처럼 좀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집을 지금 사면 더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제 바닥을 쳤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네. 그래서 59.96m 제곱미터짜리들은 막 40억이 넘어가서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그냥 강남 불패 지속이다. 그러게요. 이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우리가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고 전문 단어로서는 이제 시장 기제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 기제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과거에도 보면 오를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부터 먼저 올라요. 사실은 강남은 4, 50평이 먼저 올라요. 네. 우리가 9평이라고 하는 34평은 서울은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부유층 같은 경우는 주택도 좀 넓게 쓰거든요. 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당 주거 면적이 우리는 한 10평 정도 돼요. 34. 근데 사실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중대형이 오르고 강남만 놓고 보면 뭐 서울도 그렇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갭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또 신축 위주로 많이 오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축 위주로 올라요. 우리가 이제 그 반포동에 뭐 레미안 원벨리라는 네. 곳인데 이게 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대형 이제 비싼 아파트에 대출이 안 되고 또 오를 만큼 많이 올랐죠. 그런데다가 이번 대책의 영향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젊은 층은 소형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갭이 벌어지면 갭 메우기라고 그래서 키 맞추기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형을 선호하는 경향도 아주 뚜렷하거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금이 좀 40억이 있는 분은 72억을 주고 원벨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고는 싶어요. 그럼 그러니까 작은 그런 평수. 수요가 존재한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경기 외곽으로 또는 경기 인천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40억이면 6억 대출하면 34억인데 30대가 34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건 앵커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이게 지역의 양극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위계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 우리가 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세계에서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좀 완화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피스텔 쪽도 여쭤볼게요. 이제 수익형 임대 쪽으로 오피스텔도 한참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쪽으로 관심이 시들해졌다가 요즘에 오히려 또 대출 저축 규제가 심하니까 이쪽이 또 다시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우선 그건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주택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는 60%가 아파트입니다. 서울도. 예.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건 맞죠.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주거 상품이라고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주택도 상품으로 투자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의 기능도 있지만 투자의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제도도 활용을 해야 되는 아주 세 가지 다목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의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네. 물론 이제
빌라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빌라는 이미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움직이니까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를 회피했다가 그러니까 월세 전세는 회피하고 월세로 갔다가 자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리고 요즘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신통기획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역세권에 소위 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 빌라가 올랐어요. 예. 그다음 오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월세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이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서울 평균이 약 91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피스텔도 월세가 100만 원 정도 한다. 이 강남은 150만 원까지 가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고 또 주거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 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고 빌라가 오르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좀 오를 것이다. 또 월세가 계속 오르니까 이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 사는 게 오히려 월세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주거가 안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의 패턴이 뒤따라서 오르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화되면서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아직 오르는 현상은 아니지만 거래는 이 오피스텔에 참고로 저는 이제 오피스텔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못 사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월세 수익이 얼마나 나나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주었을 때 5% 정도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법칙에 보면 금리의 1.5배 정도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방은 6% 가까이 돼요. 5.95. 그러니까 월세에 사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대출 이자율이 4%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서 네,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지금 그럴 예측이 많잖아요. 네. 예, 서울은 부족하니까 그러는 선택을 하는 젊은 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선택은 비교적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또 오늘 뉴욕 증시는 어떨지 궁금한 게 사실 간밤 뉴욕 증시도 보면은 좀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또 개장해봐야 알겠네요. 네,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빅스 지수나 이런 지수들이 그렇죠. 진짜 어저께 저녁 때부터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